역시 모닝커피가 최고야. 손이랑 발이 왜 이렇게 저리지? 어후, 심장이 왜 이렇게 쿵쿵거리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파의 유도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해지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왠지 불안하다는 느낌 말입니다. 사실 이런 불안감은 누구나 갖고 계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해왔던 작은 습관들이 바로 그 불안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건강의 적신호 5가지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바꿔나가면 우리가 다시 건강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차근차근 나눠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만 바꿔도 우리 몸은 분명히 좋은 반응을 보여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세수하고 바로 커피 한 잔을 드십니다.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고 어느 날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까지 확 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가 문제였다는 것을요. 우리 몸은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하다가 아침에 깨어납니다. 이때 위장은 아주 민감한 상태입니다. 마치 잠에서 막 깬 아기처럼 예민하고 섬세하죠. 그런데 이 순간에 강한 카페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는 깜짝 놀라 위산을 갑자기 과하게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위산이 나오는데 정작 소화할 음식은 없으니 그 위산이 위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 쓰림의 시작입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우리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죠.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이런 자극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74세 김정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30년이 넘도록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해온 습관이었고 이게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죠. 가족들이 아침 식사 준비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그분의 일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요.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쓰리다는 말씀을 가끔 하시더니 점점 그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위장약을 사드렸고 그분도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공복에 커피를 드시고 난 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쥐어짜듯 움켜쥐고 계셨고 얼굴이 창백해지셨죠. 놀란 가족들이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 점막이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었고 혈압도 평소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공복 커피 섭취가 위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했고 그로 인해 이 손상이 누적되었다고요. 또한 매일 아침 카페인 자극으로 혈압이 급격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혈관에도 무리가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그 작은 습관이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미지근한 물이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뒤에 가벼운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삶은 고구마 반 개, 바나나 한 개, 혹은 식빵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위장에 소화할 거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커피가 들어와도 위산이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쓰이지 위벽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시면 됩니다. 김정옥 님도 이렇게 습관을 바꾸신 뒤로는 속 쓰림이 거의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컵을 침대 옆 탁자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잊지 않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너무 진하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타서 연하게 드시거나 아예 보리차나 결명자차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꿀을 조금 탄 따뜻한 물도 위장을 보호하면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쌓이면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나면 소파나 침대에 바로 누워서 쉬십니다. 배가 부르니까 몸이 무겁고 졸음이 오죠. 그래서 잠깐만 눈 좀 붙이자 하고 눕습니다. 이게 편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15분이라도 누워 있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당이 쌓이도록 돕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혈당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혈당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서 에너지로 쓰이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식사 직후에 바로 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활동을 멈추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포도당을 쓸 곳이 없어집니다. 결국 그 포도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몸 곳곳에 쌓이게 됩니다. 특히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됩니다. 오랜 시간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7세 박성길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큰 병 한 번 없이 지내셨고 매년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런데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누워서 쉬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디선가 식후에 누워 있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나면 30분 정도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이 걷는 게 좋다고 말해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 없었다며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셨죠. 그런데 65세를 넘기면서부터 조금씩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배 둘레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66세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경계 단계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뒤 67세가 되던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결과가 심각했습니다. 공복혈당이 126을 넘어서 당뇨 초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더 심각해서 200이 넘게 측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식사량은 어떤지, 운동은 하는지, 술은 마시는지.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과식하지도 않고 술도 거의 안 드셨거든요. 그런데 식사 후 행동 패턴이 문제였습니다. 매끼 식사 후 바로 누워서 30분 이상 쉰다는 것, 그리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낸다는 것, 의사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10분에서 15분이라도 가볍게 움직여야 혈당이 안정된다고요. 움직이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니까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누워 있으면 포도당이 갈 곳이 없어서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도 손상되고 당뇨로 이어진다고 하셨죠. 그분은 그제야 자신의 습관이 문제였다는 걸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걷기, 점심 식사 후에는 집 안을 천천히 걸으며 설거지하기,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과 함께 가벼운 산책하기.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귀찮았거든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혈당을 재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14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정도면 약 없이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 식사 후 걷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덕분에 혈당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체중도 5kg이나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사 후에 바로 눕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고 10분만 걸어보세요.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밖으로 나가서 가벼운 산책을 해보시고요. 걷기가 힘드시다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겁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혈당이 근육에서 사용되도록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들어 밥맛이 없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맛있게 먹던 음식도 이제는 별로 당기지 않고 억지로 먹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입맛이 없다는 신호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미각의 변화입니다. 혀에 있는 미각 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민감도가 떨어지죠. 또한 침샘의 기능도 약해져서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침은 음식의 맛을 느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하면 음식이 입안에서 제대로 녹지 않아 맛을 잘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냄새를 맡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맛의 상당 부분은 사실 냄새에서 옵니다. 후각이 둔해지면 자연스럽게 음식 맛도 덜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단백질과 미네랄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결핍되기 쉽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81세 장명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음식을 참 잘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가족들이 만든 음식이면 뭐든 맛있게 드셨고 식사 시간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식탁에 앉으셨죠. 그런데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반찬 투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짜다, 이건 맛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 들면 입맛이 까다로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드시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밥 한 공기를 다 드셨는데 이제는 반 공기도 못 드셨습니다. 국도 몇 숟가락 드시다가 그만두시고 반찬도 거의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왜 안 드시냐고 물으면 그냥 입맛이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배는 안 고프냐고 물으면 배고픈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죠. 이런 상태가 몇 달째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헐렁해지고 얼굴도 야위셨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위내시경도 하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다행히 암이나 큰 질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양 상태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고 비타민과 미네랄 수치도 부족했습니다. 근육량을 측정했더니 6개월 사이에 근육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설명하셨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요.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소실되고 이것이 노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육이 줄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지며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하셨죠. 의사는 당장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명숙님은 여전히 입맛이 없으니까 음식을 드시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와 영양사가 함께 특별한 식단을 짜주셨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뿐 아니라 오전 간식, 오후 간식까지 하루 5번을 나눠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계란찜, 두부, 생선살,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 놓은 것, 부드러운 과일, 요구르트,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입맛이 없는데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우셨던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계속 격려하고 함께 노력했습니다. 작은 그릇에 조금씩 담아서 드리고 드실 때마다 칭찬해 드렸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시는 양이 조금씩 늘었고 가끔은 더 달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체중이 3kg 늘었고 근육량도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걷는 게 전보다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6개월째 이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입맛이 없을 때 억지로 먹기는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먹고 버티면 몸은 더 망가집니다. 그러니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려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억지로 밥을 먹기 힘들면 죽이나 미음으로 시작하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간식처럼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 두유 1팩, 그리스 요구르트 1개, 이런 것들을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식사 전에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식욕이 조금 돌아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물,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것 중 하나죠. 혹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1~2잔 정도만 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기 불편하다고요. 특히 외출할 때는 화장실 찾기가 어려워서 일부러 물을 안 마신다고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런 불편함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시나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 세포, 조직 모든 곳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혈관을 통과하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한 끈적한 피는 혈전을 만들기 쉽습니다.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물 부족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목이 마르면 금방 알아차리고 물을 찾았지만 60대 이후에는 심하게 목이 말라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겁니다. 78세 윤재봉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물을 거의 드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하루에 물 1~2잔 정도, 많이 마셔봤자 3잔이 전부였습니다. 대신 식사 때 국이나 찌개로 수분을 섭취한다고 생각하셨죠.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는데 그게 불편하셨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귀찮고 위험하다고 느끼셔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아예 물을 안 드셨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째 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76세쯤 되었을 때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혈압약을 처방했고 그분은 매일 약을 드셨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혈압이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던 날이었는데 그분은 평소처럼 물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집에만 계셨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 갑자기 어지럽고 힘이 없으셨습니다. 가족이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별로 아픈 곳은 없고 그냥 기운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녁이 되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혈액이 너무 농축되어 있었고 혈압은 평소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즉시 링거를 마치고 수액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너무 적게 마신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수분을 잘 조절했지만 노년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또한 물이 부족하면 약의 효과도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것들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야 하는데 혈액 농도가 높으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으셨습니다. 퇴원 후 그분은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물 한 잔씩, 그리고 오후에도 틈틈이 물을 마시도록 노력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물을 마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은 노트에 체크했습니다. 아침에 한 잔 마시면 표시하고 점심 전에 한 잔 마시면 또 표시하는 식이었습니다. 목표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물 마시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잊어버렸고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해서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고도 140대를 유지하던 혈압이 13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건조하고 푸석푸석했는데 이제는 촉촉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운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전보다 수월했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았습니다. 변비도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3일에 한 번씩 겨우 봤는데 이제는 매일 규칙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물 마시기가 완전히 습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보세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마시는 겁니다. 물병이나 물컵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식탁 위, 거실 탁자 위, 침대 옆.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물맛이 심심하면 레몬 조각을 넣거나 보리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시다면 외출 전에는 조금만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충분히 보충하세요.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한 겁니다. 연한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하면 적당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운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발이 자주 차갑고 저린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이것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결국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서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각 세포에 전달하고 노폐물을 거둬서 신장과 간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특히 손끝, 발끝처럼 심장에서 먼 곳은 혈액이 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갑고 저린 겁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심하면 중풍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면 걷기가 힘들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은 우리 건강의 기본입니다. 73세 최윤희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세까지는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큰 병 없이 활동적으로 사셨죠.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도 손이 시렸고 겨울에는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고 전기장판을 켜도 발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것 같다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분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면 손이 저려서 물건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발이 저리고 찌릿찌릿했습니다. 걷기도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지내셨습니다. 72세가 되었을 때는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일어서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휘청거렸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일어서다가 그대로 주저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관 초음파 검사까지.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었고 특히 목 쪽 경동맥에 혈전이 발견되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대로 방치하면 뇌졸중 위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는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과 혈관을 확장하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의사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스트레칭을 자주 하기.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전신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찬 곳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더 나빠진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기.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몸을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사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5분 동안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팔을 위아래로 뻗고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옷을 입은 뒤 집 앞을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졌고 2주 후에는 걷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수시로 움직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광고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걷기를 했습니다. 요리하면서도 틈틈이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했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찜질팩으로 손발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한 달 정도 계속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발이 예전만큼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림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일어서도 눈앞이 깜깜해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도 놀라셨습니다.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져 있었고 경동맥의 혈전도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1년째 이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스트레칭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완전히 일상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십니다. 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혈액순환에 신경 써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5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목, 어깨, 팔,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정도는 걸으세요. 밖으로 나가기 힘들면 집 안에서라도 걸으세요. 오래 앉아 있을 때는 자주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주세요. 발목을 돌리거나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실내 온도도 적절하게 유지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5가지 생활 습관, 모두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일들입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 마시기, 식후에 바로 눕기, 입맛 없다고 제대로 안 먹기, 물 적게 마시기, 몸을 움직이지 않기.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물 한 잔부터 마셔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다른 습관 하나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